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랜드로버 올류 레인지로버 이보크입니다. 이보크는 현행 모델이 2세대고요. 작년 말에 런던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죠. 그러니까 최초 공개 이후에 굉장히 빨리 국내에 출시가 된 거죠. 이보크는 PTA라는 플랫폼으로 갈아타고요. 랜드로버로는 처음으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뷰 같은 새로운 장비도 추가가 됐고요. 거주성도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올해 말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라인업에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국내에 출시된 엔진 라인업은 총 3가지입니다. 가솔린 하나, 디젤 2가지. 디젤은 150, 180마력이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180마력의 디젤 R 다이내믹 SE 모델입니다. 이보크가 처음 나왔을 때 디자인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죠. 그 당시만 해도 랜드로버의 디자인은 이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보크가 가장 돋보이는 스타일링이었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랜드로버의 비주얼 담당이었는데, 물론 그 이후에 벨라가 나오면서 그 역할이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이 라인업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스타일링을 갖고 있습니다. 신형을 사진으로 처음 봤을 때는 그 디스커버리처럼 양쪽 끝을 너무 둥그렇게 처리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이보크 특유의 공격적인 얼굴은 여전하고요. R 다이내믹의 경우에는 저 범퍼의 인테이크 부분의 장식 등이 좀 다른데 확실히 저런 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인상을 많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헤드램프의 크기가 커지는 추세인데 신형 이보크는 좀 슬림해졌어요. 이른바 슈퍼 슬림 LED 헤드램프인데 그 이름을 생각을 하면은 겉에서 봤을 때 그렇게 슬림해 보이진 않죠. 근데 점등이 되면은 기존보다 좀 슬림해진 것 같고요. 모양도 더 예쁘죠. 차체 사이즈는 구형과 거의 같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휠베이스인데 기존 대비해서 21mm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늘어난 휠베이스는 그 2열의 레그룸 확대에 가장 많이 할애가 됐다고 합니다. 측면은 여전히 쿠페 같은 실루엣을 지키고 있고요. 그 허리 라인은 기존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저 뒤로 갈수록 빠르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도 특징 중에 하나인데 허리 라인은 높고 저 루프 라인은 뒤로 가서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리의 면적은 다른 차들에 비하면 좀 작죠. 신형 이보크에는 저 플러시 도어 핸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접혀 있을 때는 차체가 돌출된 게 없으니까 굉장히 깔끔하죠. 저 도어 핸들은 키로 문을 열거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출발을 해서 일정 속도가 되면 자동으로 수납이 됩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퍼들 램프도 있죠. 문을 개폐할 때 그 램프가 바닥을 향해 비추는데 그림이 랜드로버가 오프로드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HDC를 이용해서 그 다운힐을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리어의 디자인은 굉장히 스포티합니다. 그러니까 후 측면에서 보면은 무게중심이 엉덩이 쪽으로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범퍼를 보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 머플러 같은 저거는 그냥 장식입니다. 요즘엔 좀 이렇게 페이크 머플러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 머플러 배기 팁은 그 범퍼 아래쪽에 땅바닥을 향해 있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스콜피온 제로 올 시즌, 사이즈는 235에 50R 20입니다. 이 차의 엔진 출력을 생각을 하면은 20인치는 좀 오버사이즈 같지만 또 디자인을 보면은 20인치는 껴줘야 좀 제대로 어울리는 것 같죠. 실제로 옆에서 보면은 20인치가 또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예, 실내는 랜드로버 특유의 직선 위주의 디자인이죠. 특히 이 계기판부터 저쪽 끝까지 쭉 이어지는 이 송풍구 라인 때문에 실내를 한 장으로 보면은 직선적이다라는 좀 느낌을 많이 받고요. 실제로 대시보드 라인도 좀 반듯반듯하죠. 그런데 그 HUD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계기판 위쪽은 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솟아 올라온 편이에요. 보통 HUD가 있으면은 다 이렇게 올라오긴 하는데 이 차는 좀 유독 더 많이 올라온 느낌입니다. 구형과 비교해보면 실내는 전체적으로 소재가 조금 좋아졌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기존에 탔던 차, 그러니까 3년 전에 탔던 제가 HSE를 탔는데 그 차와 비교해보면 그 실내의 전체적인 소재가 좀 좋다고 느껴집니다. 이 모니터는 최근에 나오는 랜드로버와 같은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홈 화면이고요.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은 주요 메뉴가 나오죠. 카메라를 누르면은 카메라 관련 메뉴로 이동을 하는데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이보크에는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라고 새로운 장비가 추가가 됐죠. 이 맨 위에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렇게 본인 앞쪽에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저속의 그 오프로드를 위해서 개발된 건데 사실 뭐 랜드로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SUV 오너들이 오프로드를 가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도심에서 주정차 할 때 그럴 때 사실상 더 유용한 기능이죠. 특히 이런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컴팩트 SUV로 분류가 돼도 차에 앉으면 뭔가 되게 두껍거든요. 실제로 차폭이 넓기도 하지만 뭔가
차 안에 앉으면은 되게 두꺼워서 특히 보넷의 양쪽 끝이 잘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주정차 할 때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주정차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죠. 이 기능은 앞쪽에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구현을 하는데 이게 항상 표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대략 정지부터 한 30km, 35km 요 사이에서만 이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이제 꺼지더라고요. 기능은 참 좋은데 요 빨간 선 있잖아요. 저거는 약간 그 그림판으로 좀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이게 그 밖에서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야간에 또는 지하주차장에 들어갔을 때도 거기서도 잘 표시가 됩니다. 지금은 버드뷰 화면이고요. 이미지를 두 번 터치를 하면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죠. 지금처럼 뒤쪽과 버드뷰 화면을 이렇게 분할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인성도 좋고 그 기능성 자체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R 다이내믹 SE 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 무드 조명도 있는데 여기가 실내 조명 메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내 조명을 색깔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자주 사용하는 메뉴는 이 하단에 따로 아이콘을 꺼내놨고요. 지금이 홈 화면이고 이게 내비게이션. 하단의 인터페이스는 최근에 나온 다른 제규어 랜드로버와 동일합니다. 이게 다른 시승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용법이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지금이 실내 온도 화면이고요. 여기서 이 다이얼을 돌려서 바람 세기를 조절하거나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이 열선 시트는 이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이거를 눌러서 3단계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가 없는 게 좀 아쉬운 점이죠. 여기는 차량 드라이브 모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컴포트와 에코 그리고 오프로드 프로그램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는 보시는 것처럼 잔디, 자갈, 눈길 프로그램, 진흙, 모래 프로그램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른 랜드로버처럼 이 오토도 있죠. 그러니까 오토를 선택을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그 모드를 선택을 하는 거죠. 기어 셀렉터는 다이얼식에서 레버로 바뀌었는데 확실히 다이얼보다는 좀 더 직관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어 레버 주변에 이 버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허전해 보이긴 하죠. 이 레버로 바뀐 건 좋은데 주변이 좀 허전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살짝만 긁어도 좀 이렇게 자국이 남아서 그건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참고로 기어 레버는 D 모드 상태에서 시동을 끄면은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됩니다. 센터 콘솔 박스 커버는 이렇게 두 개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그 용량 자체는 적당한 편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간 입구가 넓진 않은데 조금 깊은 편이고요. 이 안에는 12V와 USB 단자 두 개가 마련이 됩니다. 이 센터 패시아는 이 뒤쪽이 비어있는 플로팅 타입이죠. 한때 볼보가 시작해서 유행이 됐던 그런 디자인인데 어쨌든 이 뒤쪽까지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버크가 외관 디자인만 보면은 되게 스포티하고 올로드 성향의 차일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운전대를 보면은 역시나 어느 정도는 오프로드까지 감안한 그런 사이즈죠. 그러니까 차 크기를 감안을 해도 이 스티어링 휠의 지름이 좀 큰 편이고 이게 약간 좀 동그랗다 못해서 약간 위쪽으로 좀 더 긴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림의 두께는 조금 얇은 편이고요. 최근 나온 다른 랜드로버처럼 이 스포크에 달린 버튼의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예, 계기판도 최근 나온 랜드로버와 거의 같은 디자인이죠. 전체적으로 폰트의 크기가 좀 작긴 하지만 눈에는 잘 들어오는 디자인이고요. 그 왼쪽의 속도계 안쪽에는 그 디지털 속도계가 항상 표시가 됩니다. 지금은 트리 컴퓨터 화면이고 이 OK를 눌러서 그 위에 큰 메뉴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 세부 메뉴로 찾아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메뉴고요. 이게 다른 제가 랜드로버 시승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포크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이 반응이 또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가끔 가다가는 좀 이렇게 여러 번 헛손질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인포메이션 패널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표시되는 그 컨텐츠를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이 지도를 선택을 하면은 가운데에 그 내비게이션이 표시가 되고요. 이게 약간 좀 시간차가 있어요. 표시가 반영이 될 때. 그리고 레이아웃에 들어가면은 이 계기판의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죠. 지금이 듀얼 다이얼이고요. 싱글 다이얼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지도 전체 화면을 누르면은 말 그대로 전체가 내비게이션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러 개 보면은 역시 듀얼 다이얼이 가장 보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시인성이 괜찮은 편인데 저 그 판 있잖아요. 저게 운전석에서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게 좀 수평이 좀 안 맞지 않나 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로는 크루즈 컨트롤과 내비게이션, 교통표지 인식 시스템, 기어 상태, 전화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저 상단에 S라고 뜨고 그리고 그래픽으로
타코미터가 표시가 되죠. 근데 숫자로 표시가 되는 건 아니라서 시인성이 아주 좋진 않지만 저 상단에 그래픽으로 RPM도 표시가 되죠. 시트의 크기는 성인 남자가 앉아도 충분히 넉넉하고요. 쿠션의 확장 길이가 없어도 그 쿠션 길이 자체에 그렇게 부족함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쿠션은 전반적으로 약간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쿠션의 깊이가 좀 있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차가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데 저 엉덩이 닿는 부분은 좀 가죽이 약간 울어있죠. 근데 지금 이 차의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저 가죽이 우는 거는 둘째치고 이 차가 지금 통풍이 없잖아요. 이게 그 구형 320D 있잖아요. 그 시트의 가죽이 되게 더웠는데 그거만큼은 아니지만 이 차 역시도 그 시트 가죽이 꽤 좀 몸에 좀 들러붙는 타입이에요. 도어 트림의 구성은 일반적인 타입이죠. 보통 랜드로버 하면은 저 윈도우 스위치가 저 창틀 쪽에 붙어 있어 갖고 컷손질을 자주 하는데 시승할 때 보면은 지금 보시는 이 차는 위치 자체가 일반적인 타입이죠. 그리고 저 윈도우 버튼 같은 경우에는 그 눌렀을 때의 감촉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유리는 상하향 4개 모두 다 원터치고요. 도어 포켓은 폭도 넓지만 저 안쪽까지 깊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보이는 쪽까지 주먹이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어 포켓의 용량은 꽤 넓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유리는 끝까지 내렸을 때 여기가 약간 남잖아요. 푸저처럼. 보통 앞유리 내렸을 때 이렇게 조금 남는 차가 거의 보기 힘들죠.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2열의 거주성이 조금 좋아졌는데 실제로 앉아보니까 좀 무릎 공간이 여유가 있어졌네요.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치도 사이에 주먹이 2개가 들어가고도 조금 남아요. 2열의 무릎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1열 시트 뒤를 판 거는 흔히 있는 일인데 이 차는 좀 유달리 더 많이 판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가 4WD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저 가운데 부분도 그렇게 많이 솟아 올라온 편은 아닌 것 같고요. 2열의 등받이 각도가 아주 편한 편 아닌데 그렇다고 또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는 또 그런 자세는 아닙니다. 어쨌든 2열 시트도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이 좀 안 되는 게 아쉬운 점이죠. 이 차의 파노라마 루프는 면적이 굉장히 넓죠. 제가 2열 시트에 앉아서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기대도 이 뒤통수 뒤까지 뻗어 있으니까 면적이 굉장히 넓고 따라서 개방감이 크죠. 반면에 썬루프는 없어요. 그러니까 덮개만 열리는 거죠. 이게 열리진 않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열선 시트 2단계가 마련이 되고요. 이 뒤에는 CV볼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열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여기에 도어 포켓의 용량도 좀 큰 편이고요. 유리는 요만큼이 남네요. 트렁크는 손으로 열 수도 있고요.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버튼으로도 개폐가 가능합니다.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591리터고요. 2열 시트를 모두 접으면 1383리터로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 시트를 접으면 트렁크부터 일직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좀 너무 경사가 많이 지는 것 같죠. 그리고 이 차가 다른 SUV와 다른 게 보통 6대4로 분할 폴딩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40, 20, 40의 비율로 분할 폴딩이 가능합니다. 예, 에어컨은 끈 상태고요. 공회전대 엔진 소리는 어느 정도는 들리는 편이에요. 보통 2리터 디젤 하면은 공회전 때 들리는 엔진 소리가 대략 어느 정도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잖아요. 딱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가 뭐 아주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주행 중에도 그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는 또는 그 방음은 그냥 평균적인 수준이에요. 반면에 진동은 좀 억제가 잘 돼 있어요. 사실 기존의 구형 TD4는 운전대로 진동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지금 신형은 이 운전대 진동 억제에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 더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대로는 조금 있지만 이 시트로는 진동이 거의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리터 디젤 엔진과 9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2리터 디젤 엔진은 최고 출력이 180마력이고요. 그러니까 기존과 동일하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그 가속력은 구형과 뭐 거의 같습니다. 제가 오래 탔던 다른 랜드로버 시승기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나오는 랜드로버는 그 다른 소리들에 비해서 유독 이 깜빡이 소리가 좀 너무 도드라지게 들리는 게 아닌가. 볼륨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되게 귀에 또렷하게 들리는 그런 소리.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긴 하지만 그 터보 존에 들어가기 전에는 소리가 더 크잖아요. 이 차도 그 저속에서 출발할 때, 그러니까 1000rpm 넘어서 회전수가 쓱 올라갈 때 그때 좀 소리가 그때가 좀 큰 편이에요. 그렇게 천천히 출발할 때. 반면에 뭐 대부분의 다른 DL 차들처럼 그 터보가 작동하면은 오히려 그 소리가 더 줄어들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다른 외부 소음이 같이 커지니까 그거에 좀 이렇게 묻히는 경향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차는 그 엔진 방음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 하체의 방음은 또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도로를 90km로 달리면은 그 타이어 소리가 들어오긴 하지만 20인치 타이어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그렇게 또 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보크를 탄 게 3년 전이라서 정확한 건 아닌데 기존에 비하면은 같은 2.0 디젤일 경우에 하체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지 않았나 싶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오히려 기존에 비해서 그 오프로드 성능을 조금 더 강화한 그런 염두에 둔 그런 하체 세팅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기존에 비하면은 하체가 조금 부드러워졌고, 그리고 위아래로 그 움직이는 거리도 좀 긴 편입니다. 이 차가 겉에서 보면은 차가 좀 납작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키가 낮은 차는 아닌데 이게 전폭이 넓다 보니까 차가 좀 납작해 보이고 낮아 보이죠, 보통 SUV들에 비해서. 그런데 차에 타면은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해도 그 눈 높이가 꽤 있는 편이에요. 이게 약간 좀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게, 이 HUD 이 패널 있잖아요, 여기가 좀 높아 갖고 별로 이렇게 안 높은가? 시트 포지션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해도 좀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눈높이에요. 반면에 보닛의 디자인 때문에 보닛의 끝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운전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차로 뭐 좁은 도로 다니거나 주정차 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신형은 그 액티브 토크 벡터링이 기본입니다. 여기가 지금 공사 중이군요. 그래서 어제 여기 말고 이제 다른 코너 돌면서 확인해 보니까 그 코너에 좀 빨리 진입할 때 그 앞쪽이 그 감는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션이 좀 더가 아니라 많이 민첩해졌어요. 그래서 보통 좀 스포티하게 세팅된 그런 차는 이렇게 안쪽으로 좀 감긴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차가 그래요. 그래서 그 토크 벡터링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차가 완전 멈추기 전에 시동이 꺼지잖아요. 이 차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됐는데, 그 공식 그 보도자를 보면은 주행을 하다가 속도가 17km 이하로 떨어지면은 엔진이 꺼진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어제 오늘 좀 유심히 살펴보니까 17km면 거의 이제 멈추기 직전의 그런 속도라서 잘 못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심히 좀 봐야 돼요. 보통 스톱 스타트 하면은 차가 이제 멈췄을 때 그때 이제 시동이 꺼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시동이 꺼지니까 좀 더 연료 소모를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엄밀히 보면은 기존의 스톱 스타트도 완전히 차가 멈추기 전에 꺼지는 게 있거든요. 또 그걸 생각을 하면은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달아서 어쨌든 이거 돈 들어갔잖아요. 리튬이온 배터리도 추가로 들어갔고, 그거 비용 대비해서 그렇게 효용성이 큰가 하는 좀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그 트림 보면은 NHEV라고 써 있거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 뭐 이 정도의 일렉트릭 비클이라고 하는 게 좀 거창하긴 하죠.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제외를 하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차 무게도 뭐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가속력도 거의 비슷해요. 제 동영상 3년 전에 찍은 거랑 같이 비교해 보면은 정지에서 190km까지의 가속력이 거의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가속력은 뭐 같다고 봐도 되고요. 근데 그 강화된 그 배기가스 규제 때문에 최근에 나온 디젤 엔진은 오히려 좀 기존보다 좀 더 느려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아우디도 그렇고. 참고로 제원상 제로백은 이 차가 9.3초고 기존 구형이 9초인데 오히려 느려졌죠. 근데 최고 속도는 얘가 더 높아요. 2리터 배기량에 180마력이면은 그 리터당 출력이 평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의 기본 출력이 평범하기도 하지만 그 아예 그 컴포트 모드에서는 그 세팅 자체를 조금 말 그대로 그냥 컴포트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아주 이렇게 빠릿빠릿한 건 아니에요. 반면에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참고로 스포츠 모드는 이렇게 기어 레버를 왼쪽으로 치면은 바로 전환이 되는데, 그 전환을 하자마자 회전수가 대략 500rpm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이 반응이, 특히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좀 더 빨라지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이보크는 이 같은 코너를 이렇게 돌면은 최근에 나온 차들에 비해서 좀 보수적으로 엔진 출력을 좀 깎고 그랬는데, 이 차는
엔진 출력을 아주 이렇게 막 살려주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머리가 돌아가는 게 구형에 비하면 좀 더 민첩해졌죠. 저 어저께 코너 돌면서 구형에 비하면 이럴 때는 확실히 좀 더 운전에 재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신호를 만나서 속도를 줄이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가 17km 지금 30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쓰니까 진짜 17km 약간 좀 안 돼서 바늘이 뚝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시동이 꺼진다는 거죠. 이러면서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좀 더 줄일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연비 개선 효과가 약 5%라고 합니다. 급가속할 때의 이 엔진 소리는 뭔가 이렇게 넓게 퍼져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소리인데 그 엔진 소리가 뭐 디젤 엔진답게 좀 베이스 톤이고요. 그리고 이 차가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다른 건 괜찮은데 그 전면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조금 더 도드라지게 들리는 편입니다. 특히 한 120? 이 정도만 돼도 그 본인 앞쪽 끝에서 부딪히는 그 좀 자잘한 바람 소리가 좀 있는 편이에요. 이 차가 고속으로 달릴 때 차체의 움직임이 상하나 좌우로 좀 있는 편이긴 한데 그걸 감안을 하면은 고속에서의 그 차체 안정성은 꽤 좋은 편이죠. 그러니까 바람 소리만 제외하면은 운전자가 그렇게 불안하게 느낄 구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차체에 롤이 많은 건 어쩔 수가 없죠. 또 이 브랜드의 특성상 그 오프로드 성능까지 또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이 된 거겠죠. 저는 이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음색이 좀 약간 좀 탁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음색이 좀 더 그 명료했으면 더 듣기가 괜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형 이보크에 새로 추가된 장비가 바로 이 클리어 사이트 뷰죠. 이렇게 이 레버를 젖히면은 이 후방 카메라의 그 화면이 이 룸미러로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이게 완전 뭐 신기술은 아니지만 좀 눈에 띄는 장비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HD급 화질이고요. 굉장히 선명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왜 영상 보시면 60프레임 있잖아요. 60프레임 특유의 그 쭉 이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와 좀 비슷해요. 근데 이게 계속 보고 다니면은 약간 좀 이렇게 어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룸미러로 보는 것보다 이 화면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잘 보이고 더 가깝게 보이죠, 당연히. 그리고 제가 이거 확인해 보려고 어저께 지하 주차장에도 들어가 봤는데 어두울 때도 이게 좀 잘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밝을 때만큼 이렇게 선명한 건 당연히 아니지만 충분히 이렇게 물체를 식별할 정도의 그런 화질은 됩니다. 이보크의 차로 유지는 처음부터 중앙을 이렇게 잡고 가는 그런 성능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로 한쪽으로 붙으면 이탈을 방지해주는 목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조향을 해서 원래 차선으로 되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의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가격이 지금 이게 8천만 원 넘잖아요. 랜드로버는 아마 이 차에만 오는지 모르겠는데 랜드로버는 이 그 차선 유지 기능을 도입에 좀 소극적인데 이런 건 좀 되게 아쉽죠. 그리고 연비 표시도 지금 이게 유럽 기준으로만 나오거든요. 국내 기준으로는 표시가 안 되는데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게 신형인데. 이번에 풀모델 체인지된 이보크를 시승해 봤습니다. 이보크의 장점은 기존처럼 명확하네요. 랜드로버의 비주얼 담당답게 아주 잘생긴 얼굴, 예쁜 얼굴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특히 신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서 좀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늘어났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라운드 사이트 뷰나 요 리어뷰 사이트 이런 거는 좀 눈에 띄는 장비죠. 그리고 실내의 디자인이나 소재도 기존에 비해서 좋아졌고 2열의 거주성도 소폭이지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구형에 비하면은 이런저런 장점이 더 추가가 됐어요. 특히 주행에서는 기존에 비해서 좀 진동이 줄어든 게 가장 큰 개선점 같아요. 파워트레인이야 기존과 같으니까 동력 성능은 동일하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좀 이게 정말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은 아닌 것 같아요. 저속에서 연료 소모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으니까 스톱 스타트의 효과를 더 극대화한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아래쪽에 그 인터페이스가 좀 불편하고 이게 좀 잘 금방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물론 제가 지금 1박 2일로 그렇게 오래 탄 건 아니지만 이 작동법이 그렇게 한 번에 딱 와닿는 그런 인터페이스는 아니에요. 그리고 주행할 때 보면은 이게 잡소리가 있는데 잡소리가 어디서 나냐면은 저 B필러와
트렁크 쪽에서 이제 간헐적으로 들려옵니다. 이 잡소리가 뭐 항상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잡소리는 원래 그냥 일반 소리랑 달라서 좀 듣기가 안 좋잖아요. 특히 비싼 차인데. 그러니까 이런 잡소리는 좀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B필러의 잡소리가 이쪽에서 나는 거는 불행 중 다행이죠. 이쪽에서 났으면은 귀에 더 가까우니까 더 크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승차감도 이게 확실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브랜드의 특성상 또는 이 차가 오프로드까지 감안한 그런 성격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되지만, 보편적인 승차감의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죠. 참고로 고소관용성은 이보크 국내 처음 출시됐을 때 부산에서 그 가솔린 모델을 시승한 적이 있는데, 그 차가 가장 고소관용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보크는 구형에 비해서 안팎으로 예뻐지고, 사실 구형은 지금 봐도 예쁘긴 한데 얘와 같이 놓고 보면은 역시 신형이 더 말 그대로 신형 같은 느낌이 나고 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 장비나 거주성까지 좋아졌으니까 기존에 비해서는 상품성이 더 개선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로써 신형 이보크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